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전부이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 저의 장인 어른이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줄만 알았어요. 저는 그 긴 침묵이 사실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누런 봉투.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다. 45세 정지우는 요즘 들어 자주 거울 앞에 멈춰 서곤 했다. 관자놀이 쪽부터 하얗게 번져가는 머리카락, 눈가에 자리를 잡은 잔주름들. 세월이 얼굴에 차곡차곡 새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33세 수연을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살아온 그 시간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삶은 언제나 생각보다 빠르게 달렸다. 눈을 깜빡였더니 12년이 지나 있었다. 결혼 초부터 정지훈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다. 혼자 사시는 장인 어른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이었다. 처음 그 이야기를 수연과 나누던 날을 지금도 기억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저녁 작은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혼자이신데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까?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지우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다. 혼자이신 분이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금액은 70만 원으로 정했다. 당시 그의 월급에서 그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의무감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날 수연이 울었던 것도 기억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얼굴. 그 얼굴을 보고 정지우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12해가 흘렀다. 아이가 태어나고 전셋값이 올랐다. 아이 하나가 더 태어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원비가 더해졌다. 명절마다 봉투 하나를 더 챙겨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왔다. 살림이 빠듯한 달도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는 달도 있었다. 그래도 70만 원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어떤 달은 그 70만 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것들을 줄였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가고 커피 한 잔도 아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었다.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월말이 가까워지면 정지우는 통장 잔고를 꼼꼼히 확인했다. 숫자를 맞추고 이체하고 전화를 드렸다. 그 짧은 통화가 12해 동안 매달 반복되는 작은 의뢰가 되었다. 아버님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알았다. 뚝. 끊기는 전화. 처음에는 그 짧은 대답이 서운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었다. 수연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무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지우는 알게 되었다. 장인 어른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수가 극도로 적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수연에게서 오래전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온 적 없지만 수연이 아프다고 전화하면 다음날 현관 앞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는 것. 학교 발표회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수연이 받아온 상장이 아버지 서랍 안에 고이 접혀 있었다는 것. 수연이 첫 직장에 들어간 날 아무 말 없이 저녁 식탁에 고기 한 팩을 올려두셨다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었다. 정지우는 그것을 이해하기로 했고 그 이해가 자리를 잡은 뒤로는 짧은 알았다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다. 그 두 글자 안에 그분 나름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여기기로 했다. 그해 가을이 오기 전이었다. 회사의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다가 부서 이동 발령이 몇 건 나고 팀장이 교체되고 회의실 문이 자주 닫히기 시작했다.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점심자리에서 동료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눈치를 살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인사팀장이 정지훈을 조용히 불렀다. 정 과장님,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셨습니다. 말은 공손했다. 내용은 냉혹했다. 20년 가까이 사무직으로만 살아온 남자는 그렇게 거리로 나왔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발이 멈췄다.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서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은 울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무언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꾹 참으며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만 했다. 그 괜찮아가 자신이 아니라 수연 자신을 향한 말임을 정지우는 알았다.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이 생각났다. 조금씩 줄어들 통장 잔고가 생각났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70만 원이 생각났다. 그것을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뒤따라왔다.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다. 그것은 그냥 계속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다. 그러나 45이라는 나이는 숫자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았고 간신히 면접장에 들어서면 젊은 지원자들 틈에서 미묘하게 어긋나는 눈빛을 읽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저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수연이 파트타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정지우는 식탁 앞에서 밥을 먹다가 소리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 너머로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지인의 소개로 물류센터 자리가 생겼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상자를 분류하고 쌓는 일이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루던 손으로 이제 박스 테이프를 잡았다. 첫날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틀째도 버텼다. 그러나 사흘째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현관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소파에 몸을 눕혔다. 외투도 벗지 못한 채였다. 허리와 어깨가 욱신거렸고 무릎이 떨렸다. 이마에 손을 짚으니 열이 났다. 온몸에 몸살이 퍼져 있었다. 수연이 해열제를 가져다 주었다. 정지우는 그것을 받아 삼키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말했다. 나 못하겠어.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당겨 덮어주었다. 다음 날 결근 연락을 하고 이불 속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멍하니 생각했다. 20년 가까이 의자에 앉아 일하던 몸이 사흘을 못 버티다니. 서글프다는 건지 부끄럽다는 건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냥 무거웠다. 몸도 마음도 이불 위의 공기도 전부 무거웠다. 그 오후에 전화가 왔다. 화면에 장인어른이라는 이름이 떴다. 정지우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 받았다. 자네 내일 집으로 좀 오게. 그게 다였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정지우는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구나 싶었다. 수연에게 들었겠지. 실직한 것도 물류센터에 나갔다가 몸살이 난 것도. 무거운 예감이 가슴 위에 얹혔다. 돈도 못 버는 사위에 대한 실망을 직접 말씀하시려는 것이겠지. 그분의 성격이라면 돌려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네가 과연 내 딸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이 날아올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지우는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꾸만 그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변명을 늘어놓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그저 고개를 숙이기만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지금 힘들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지우는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거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장인어른 댁까지 30분 남짓한 길이 그날따라 몹시 길었다. 버스가 정류장마다 멈출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벨을 눌렀다. 장인어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정지훈이 들어서자 그분은 말없이 한 번 바라보고 옆에 놓인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누런 봉투였다. 두툼했다. 낡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 것도 아닌 봉투. 건네는 손도 받는 손도 둘 다 조용했다. 정지우는 봉투를 받아 들고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꺼내어 표지를 확인하는 손이 가볍게 떨렸다. 이름이 보였다. 정지훈. 자신의 이름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장인어른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잔고 내역 페이지를 펼쳤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입금 70만 원. 입금 70만 원. 날짜가 한 달씩 바뀌어도 금액은 같았다. 출금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12해 동안 자신이 보내드린 돈이 그 한 푼 한 푼이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숫자를 보는 눈이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자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데 쓰게. 그것이 전부였다. 설명도 당부도 없었다. 덧붙이는 말도 없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짧은 한 문장이 정지훈의 무릎을 꺾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으려 했다. 그러나 참을 수가 없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통장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장인 어른은 그런 사위를 보고도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셨다. 하지만 정지훈은 보았다. 무릎 위에 얹힌 두 손이 천천히 꽉 쥐어지는 것을. 손등에 굵은 힘줄이 쏟아오르는 것을.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보이는 전부였다. 나중에 수연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그 통장을 만든 것은 결혼 첫 해였다고 했다. 사위가 처음으로 이체를 하고 전화를 드렸을 때 장인 어른은 그 돈을 따로 빼어 새 통장을 열었다. 그리고 수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사람 언젠가 힘든 날이 올 거다. 그때 써야지. 정지훈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첫 해부터였다. 처음으로 이체를 받으신 그 첫 달부터.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든 날을 위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한 달 한 달 그것을 쌓아두셨던 것이다. 매달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던 그 짧은 침묵 안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정지훈은 12해가 지나서야 그것을 비로소 알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서 서운했던 날들이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으시는 그 방식이 차갑게 느껴졌던 날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장인 어른은 말 대신 다른 것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더 깊은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지훈은 창가에 기대어 또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어깨가 들썩였다. 옆자리 승객이 슬쩍 바라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오래도록 울고 나서야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걷는 길에 그는 통장을 주머니 안에 꼭 쥐고 걸었다. 12년치의 무게가 손 안에 있었다. 아직 저녁 햇살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정지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 사람의 사랑이 언제나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들은 침묵 속에 더 깊게 쌓인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다. 누런 봉투 하나. 그 안에 12해가 있었다. 에필로그. 장인 어른은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말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침묵에도 온기가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 대신 묵묵히 곁으로 사랑을 전하는 분. 댓글로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장인 어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